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맞대결에서 결국 국민의힘의 선택은 탄핵 반대파였습니다. 오늘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최종 득표율 56.5%로 당심과 여론조사 모두 한동훈 후보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가 실제로 대선에 나설 최종 후보일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마치 결승전처럼 여겨지면서 정작 국민의힘 경선은 준결승처럼 돼버렸는데요. 먼저 오늘 경선 결과 살펴보고 단일화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찬성파 대 탄핵 반대파. 1대1 구도로 치러진 국민의힘 최종 경선. 이변은 없었습니다. 먼저 발표된 김문수 후보의 득표 결과가 과반을 넘자 벌써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득표율 56.53%입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합산한 결과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3%를 얻어 43.47%에 그친 한동훈 후보를 눌렀습니다. 특히 우세하다고 평가받아온 당심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 민심에서도 절반을 넘긴 51.81%를 얻어 한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김 후보는 거듭 반 이재명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한동훈 후보는 당심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승리한 김문수 후보 앞에는 당장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협상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 후보는 당선 직후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면서도 단일화 방식은 숨 좀 돌리고 말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또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당박 세력과 단일화 외에도 탄핵 찬성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40% 이상 당심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김 후보는 당장 한 후보 등 경선 경쟁자들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당시 비상계엄을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국무위원 가운데 혼자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앉아 있었죠. 이후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꽃꽃 문수라고 불리며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청년 시절엔 극좌 성향의 노동운동가였지만 돌연 보수 정치인으로 돌변했고 점점 극우 성향을 띠면서 막말 논란도 여러 차례 반복됐는데요. 오늘 수락연설에선 거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장. 비상계엄에 대해 내각이 사과하란 요구에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어서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꽃꽃 문수로 불리며 보수 진영 선호도 1위로 떠올랐고 결국 5달 만에 원내 2당 대권주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는 노동운동 동지였던 아내를 불러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 김문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시위를 벌이다 서울대에서 제적되자 현장으로 향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2차례 구속됐습니다. 그러다 돌연 보수로 돌아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보수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3번과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도지사 시절 소방서 갑질 전화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점점 더 극우적 성향을 보이면서 세월호 참사는 죽음의 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등 막말, 극언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장관으로 발탁하며 화려하게 복귀한 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우리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비상계엄 논리를 되풀이했고 윤 전 대통령이 문제 삼은 선거제도도 개혁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껴안는 셈인데 중도층이 관건인 이번 대선에서 강성 친윤 이미지는 김 후보의 태생적 한계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조기 대선에 내란 수괴 장관이 나서다니 참혹하다.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힘이 눈꼽만큼 반성도 없는 내란 세력임을 입증했다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있죠. 바로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 한 후보 측은 곧바로 김 후보와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탈 없이 이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전부터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연락을 할 거고요. 개헌의 큰 연대를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 뭔가.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확정하자 전화를 걸어 10분간 축하 인사도 건넸습니다. 캠프 차원에서 거듭 국가 미래를 위해 김문수 후보와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 승리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을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자마자 한 후보가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입니다. 빅텐트의 성격에 대해선 반 이재명 빅텐트가 아닌 개헌을 위한 빅텐트라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무슨 특정인을 향한 무슨 공격의 빅텐트냐 하는데 개헌을 위한 빅텐트입니다. 다만 한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단일화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나는 계속 대선 후보로서 출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한 후보는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거듭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공식 명칭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폄하해 부르기도 했습니다. 5.18 광주 사태에 대한 그 충격과 아픔은 정말 그 생각을 하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광주 사태에 관한 거는 참 알고 싶은데. 한 후보 측은 단일화를 두고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는데 당장 내일부터 양측 실무진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그럼 정치팀 이문현 기자와 국민의힘 경선을 분석하고 향후 단일화 방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탄핵 찬성파, 반대파 누가 이길까 이것도 주요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반대파가 이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탄핵 반대파가 더 우세할 거란 예상대로였고요. 김문수 후보가 득표율 56%로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물론 큰 이변은 없었는데 좀 작은 이변이 있었거든요.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당심, 민심으로 이렇게 절반씩 반영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당심에서 약 61대 38%로 이긴 건 예견된 것이었는데 민심에서도 51대 48%로 이긴 건 이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는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처럼 중도 민심이 온전하게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국민 여론조사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여론조사죠. 네. 근데 여기서 김 후보가 근소하게 승리한 요인도 분석해 볼까요? 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덕수 단일화에 대한 다른 입장차가 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선 초반부터 김 후보는요, 한덕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고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엔 소극적이면서 당 후보 중심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덕수에 대한 표심을 김 후보가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4강에서 탈락했던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김 후보가 가져오면서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 후보는 지금 최종 후보인 듯 최종 후보가 아닌 그런 어색한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 대선을 지켜봐 왔지만
단일화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두 후보 측 입장 지금 어떻습니까? 네, 원래 김 후보가 되게 적극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선 이후에는 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선출 직후 김문수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선출된자마자 이제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저도 수문을 한번 돌리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히려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김문수 후보는 한숨 돌리자 뭐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정말 얼마 없거든요. 이게 선거 홍보물 인쇄 이런 실무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5월 7일 이전 단일화가 가장 좋고요.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일이 11일까지인데 이날까지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못해서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후보로 나섰다가 이 이후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기호 2번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엔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보수 진영의 사정을 두고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맞냐, 내란 잔당과 내랑 2인자의 결승전이 성사됐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네, 이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찾아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가는 곳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대선판을 흔든 법원을 겨눴는데요. 오늘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 대해선 국가 반역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두 손을 번쩍 들어 엄지를 축혀 세우고 시민들에게 주먹 인사를 건넵니다. 대통령이라고 사인해달라는 지지자에게도 여기다가 대통령 이재명 사인해. 대통령 여기 있으면은 선거법 발언이 같지. 건어물을 선물하려는 상인에게도 여유 있게 농담으로 맞받았습니다. 이거 10,000원짜리 받으면은 정치자금 보유받으라고 날 또 걸 거야. 접경 지역을 시작으로 지방 순회를 시작한 이 후보가 강원도 속초에서 양양, 삼척, 강릉, 동해를 거쳐 태백까지 동해안을 훑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레저 관광 산업을 육성해 어민 소득을 늘리겠다는 어업 활성화 공약도 내놨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이 잘못했지만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투표가 총알이다. 정말 혁명의 수단이죠. 대신 가는 곳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대선 직전 판결을 서두른 대법원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을 두곤 국가 반역 세력들이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들끼리 연합하는 거야. 뭐 예측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캠프는 피습을 모의한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이 후보가 악수 등 직접적인 접촉은 자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강원 지역에서 이틀간 시민들을 만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경북과 충북 지역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첫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계속되는 이례적인 빠른 속도에 시민들이 오늘 대법원 앞으로 모여 대법원의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는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이틀 만에 다 본 것이 맞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앞 도로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절차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은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법 판결이 나온 것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다른 재판과 다르게 빠른 속도를 낸다는 거가 조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과가 나온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6만 전화 되는 글자는 책으로 500건 정도 분량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500건이라는 책의 분량을 며칠 내에 읽고 빠른 판결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따랐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들은 이례적으로 서두른 대법 판결 절차가 사실상 헌법으로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제 주권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법이 아니라 우리의 선거권으로 대통령을 뽑기를 바랍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독립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할 사법체계가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같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뭔가 이제 그 대통령 후보를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원래 이제 이게 국민의 시간인데, 주권자의 시간인데. 대선 투표를 한 달여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대법 판결 이후 참여연대는 성명문을 통해 선거 개입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한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관들 사이 합의를 도출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 판결이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는지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을 공개하라는 촉구 서명은 7시간 만에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법원 정보공개 포털에도 같은 내용의 청구가 12,000건 넘게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사건 판결과 관련해 법원 내부망에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는데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주심 배당이 이뤄진 건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날 곧바로 사건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회부 당일인 22일과 이틀 뒤인 24일, 대법관들이 2차례 모여 심리했고 24일에 결론까지 냈습니다. 통상 적어도 한두 달 걸릴 일을 4일 만에 한 겁니다. 사건 기록만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상고이유서, 답변서, 의견서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축제했다라고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현직 법관들의 실명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초고속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부산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러한 이례성이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에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이례성이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반복되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재판에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주지법의 부장판사도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에 불과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심리할 때부터 의아했다며 어느 쪽으로 결론 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판사들의 실명 댓글도 달렸습니다. 대법관들이 충분한 수기를 거쳤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법은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이지 그 상위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부장판사는 헌법 1조의 의미도 강조했습니다. 사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는다면서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법조팀의 이준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현직 판사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참 없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얘기를 두 부장판사 모두 거론했습니다. 사법부가 의심살 만한 일을 왜 자꾸 하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았죠.
구속 취소 결정부터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첫 공판 촬영 불허까지 모두 예상을 빗나간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대선 출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앞서 보셨듯이 비판글을 쓴 부장판사는 일회성이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반복되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법부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 대선 전에 대법 확정 판결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니 파기환송심은 유죄로 선고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신청에 7일, 그리고 나서 상고이어서 제출에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따져도 27일입니다. 그런데 대선까지 불과 31일 남았습니다. 네네. 앞으로 4일 안에 서울고법 선고가 나와야 대선 전에 대법원 재판이 시작이야 될 수 있다는 건데 서울고법 첫 공판이 12일 뒤인 5월 15일이니 대선 전 대법원 선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 이 후보에게 상고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보장해주지 않고 사건이 넘어오면 대법원이 바로 결정을 낼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럴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례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또 지켜봐야겠죠. 그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5월 15일 첫 공판에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기일에서 바로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선 전 선고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변수는 소환장 전달입니다.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돼야만 효력이 생기거든요. 재판부는 집행관에게 소환장 송달을 맡겨 재판 일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과가 중요한 건 형량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는 있어도 형량을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 후보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피선고권 박탈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 뒤 이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해석 논란이 된다는 거는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는 모양이죠. 네. 예. 자, 지금까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정치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말인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사건만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대법관들이 불과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읽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더민초는 지도부와 상의한 건 아니지만 초선 70명의 공통된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초선으로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킨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두는 사심제를 도입하는 건데 이 후보 재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경 기조에 거리를 뒀습니다. 대법관 탄핵시키세요, 대표님! 대표님 잠깐만요. 뭘 하라고요? 조희대 탄핵시켜주세요! 당에서 잘 알아나겠죠. 다만 SNS를 통해 파기환송심의 독립적인 재판을 강조한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한 것처럼
사법 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국회 차원의 징계인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휴일인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건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성마저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5월 초 황금 연휴를 맞은 공항에서 새벽부터 유심 교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SK텔레콤은 공항 로밍센터 인력을 대폭 늘렸고 유심 교체를 하지 못하고 출국해 피해를 입게 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요. 유심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고객들의 혼란과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 긴 연휴를 앞두고 출국 전 유심을 교체하려는 SK텔레콤 가입자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비행기가 7시 50분인데 일찍 나와서 줄을 서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서. 기존 유심을 바꾸지 않은 채 해외에서 로밍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현재로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심 교체를 하려는 고객들이 몰려든 겁니다. 여권과 당일 탑승권이 있어야 교체가 가능한데 일일이 신분 확인과 전산 작업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맥이 빠져가지고 솔직히 여행에 즐겁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지가 않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SK텔레콤은 일단 공항 내 업무 처리 능력을 3배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인력 등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또 기존 유심을 해외에서 써도 금융 관련 정보 등이 탈취되는 건 아니라며 만약 고객이 비행기 시간 때문에 유심을 바꾸지 못하고 출국해 피해를 입을 경우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영상 대표는 고객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최고 단계의 비상 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했고 유심 500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말까지 들어온 게 500만 개 정도 되는 거고요. 20만 개, 30만 개, 10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유심 제작과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보름 뒤에나 유심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SK텔레콤을 떠난 가입자는 23만 7천 명으로 한 달 만에 87%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선두 자리를 위협받던 LG가 모처럼 터진 타선의 집중력 속에 5연패에서 탈출하며 한숨 돌렸습니다. 이명로 기자입니다. 1회 스트라이크 존 구석에 걸치는 SSG 김광현의 투구에 삼진을 당한 LG 오스틴. 김광현과 묘한 미소를 주고받은 오스틴은 3회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투아웃 1-3루 기회에서 깔끔한 좌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한 번 물꼬가 터지자 LG 타선은 간만에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문보경과 박동원이 연거푸 적시 2루타를 터뜨리며 순식간에 넉점차까지 달아났습니다. 임창규의 6이닝 1실점 호투까지 보탠 LG는 결국 4대1 승리로 5연패에서 탈출했고 롯데와 한화의 추격 속에 선두를 지켜내며 한숨 돌렸습니다. 반면 앞선 내야 실책 탓에 비자책 4실점을 기록한 SSG 김광현은 개인 5연패에 빠졌습니다. 대구에서 최근 8연패로 유독 약했던 두산. 1대0으로 끌려가던 6회 양의지의 투런포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박성민 타격 코치는 양의지를 업어주며 분위기를 띄웠고 신이 난 다선도 단숨에 6점을 뽑아 승기를 잡았습니다. 선발 최승용의 7이닝 1실점 호투를 더해 3연패에서 탈출한 이승엽 감독도 모처럼 웃었습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프로축구에선 대전이 17살 고등학생 김현호의 데뷔전 데뷔골을 앞세워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지난 2월 대전과 준프로 계약을 맺은 뒤 깜짝 선발로 데뷔전에 나선 17살 고등학생 김현호. 황선홍 감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전반 36분 김문원의 크로스를 시원한 헤더 선제골로 연결합니다. 187cm 큰 키를 이용한 탄력이 돋보였는데요. K리그 데뷔전 데뷔골로 팬들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네요.
후반 34분 코너킥 상황에서 밥신이 추가골을 터뜨린 대전. 추가 시간 안양 최현우에게 만회골을 허용했지만 결국 2대1로 승리하며 3연승으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프로 형들이랑 부딪혀서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볼보이 하면서 꿈을 키웠던 곳인데 득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구는 시작 1분 만에 터진 요신호의 골과 정치인의 추가골 등을 더해 제주를 3대1로 꺾고 7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부상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내일 웨스트햄전은 물론 다음 주 유로파리그 준결승 2차전 출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어제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에 결장한 채 벤치에서 동료들을 응원했던 손흥민. 걷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예상보다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리그 35라운드 웨스트햄 원정을 앞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출전 여부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Still doing the individual, but he's out on the grass, feels better every day. So we'll see how he's going by Thursday, whether he's available for Thursday. 손흥민이 아직 팀 훈련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만큼 웨스트햄전엔 결장이 유력해졌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유로파리그 준결승 2차전 출전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부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의 결승 진출이 유력해진 만큼 손흥민이 회복에 전념한 뒤 결승에 오르면 복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낮에도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맑아지겠고요.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20도,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모레도 낮 동안은 야외활동하시기 무난하겠는데요. 저녁부터는 차츰 비가 내리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도 전국에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내내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8도, 대구 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2도,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초고속이다, 전례가 없다, 이례적이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표현들입니다. 대법원을 향한 현직 판사의 글로 오늘 뉴스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례성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관례를 벗어난 돌출적인 사건의 진행을 의미하고 어떠한 의도가 개입하였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개념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